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남편은 늘 성실했고 입버릇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턴가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깐 물을 마시러 갈 때도 핸드폰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두고 철저히 숨기더군요. 가끔 제 시선과 마주치면 깜짝 놀라며 괜히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 기분 나쁘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유 없는 늦은 귀가, 잦아진 주말 출장, 그리고 저를 향한 싸늘한 말투까지 제 직감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지만 저는 그저 날카로워진 신경 탓이려니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차라리 제 착각이기를, 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이 또다시 급한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서둘러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집안 청소를 시작했고 내친 김에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통장과 예전 계약서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던 중 맨 밑바닥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히더군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 증서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남편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밀어넣던 바로 그 보험이었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장 내용이나 확인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계약서 뒷장을 넘겨 사망시 수익자 지정 변경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제 이름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더군요. 관계란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지정 수익자라는 도장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고 손끝부터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자기가 죽으면 나오는 그 거액의 목숨값을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주도록 조용히 서류를 바꿔놓았던 겁니다. 글자들이 흐려지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손에 쥔 보험증서가 너무 무거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은 늘 입에 절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덜 쓰고 아껴야 나중에 애들 대학 가고 우리 늙었을 때 길거리 안 나앉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100원이라도 싼 걸 고르느라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고 내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남편은 한숨부터 쉬며 집안 형편을 들먹거리곤 했지요. 저 역시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에 그 잔소리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했던 절약의 기억들이 이제는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정작 자신은 뒤로 돌아서서 낯선 여자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제 목숨값까지 고스란히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끼고 아꼈던 그 피 같은 돈들이 결국 그 여자의 주머니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우리 가족의 미래에 저와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허탈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는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으니까요. 서류함에서 본 그 이름 석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저는 결국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남편은 주말인데도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며 평소 안 바르던 스킨까지 바르고 서둘러 집을 나서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이성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할 뿐이었지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교외의 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한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오더군요. 남편은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여자의 손에 들린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은 낯설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나갈 때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여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더군요. 남편의 지갑 속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보험등서 서류에 적혀있던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자라는 것을요. 내 옷 한 벌 살 때는 돈 만 원에 벌벌 떨던 인간이 저 여자 앞에서는 최고급 가방 매장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고 들어가더군요. 그 추악한 다정함을 멀리서 지켜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는 지독한 도끼만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당신들이 내 목숨값까지 탐내며 행복해하려 했다 이거지? 저는 손에 쥔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제 손으로 그들을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거실 탁자 위에 그 보험 증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주말 미팅이 고되었는지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오던 남편은 탁자의 소리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당황함도 잠시, 남편의 얼굴은 이내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변명을 할 줄 알았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원편은 오히려 서류를 낚아채더니 제 눈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서류함을 뒤져? 이게 내 거야? 내 돈으로 내가 낸 보험인데 내가 왜 참견이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뻔뻔한 고함 소리에 제 가슴이 바위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런 모욕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남편은 아예 눈을 부릅뜨고 저를 의붓중환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너한테 질려서 그랬다. 왜? 맨날 돈돈거리며 숨막히게 구는 너한테 진저리가 나서 나 죽으면 그 사람 주려고 바꿨다. 왜? 뭐가 잘못됐는데? 자신의 배신을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일말의 양심도 미안함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은 쾅소리가 나게 눈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사방이 조용해진 거실에서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폭풍처럼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간 뒤 텅 빈 거실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 손으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이 찢어진 종이 한 장도 결국 그 인간들의 죄를 증명할 귀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져두었던 제 핸드폰이 진동하더군요. 모르는 번호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글이더군요. 언니,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마음 이미 언니한테서 떠난 지 오래됐어요. 붙잡고 있어봐야 서로 추해질 뿐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구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발목 잡지 말고
제발 좋게 놔주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잖아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뻔뻔함과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오히려 조강지처인 저를 돈 때문에 발목 잡는 추한 여자로 몰아세우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에게 미래를 어떻게 약속했는지 자랑이라도 하듯 읊어댔습니다. 그 문자를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아끼며 살아온 제 20년 세월이 그 추악한 문자 몇 줄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뜨겁던 분노가 아주 차갑게 얼음처럼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당당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상간녀의 번호와 문자를 캡처해 고스란히 저장했습니다. 더는 감정에 휘둘려 울고불고 하지 않겠다고, 저들이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상간녀의 조롱 섞인 문자와 남편이 찢어버린 보험증서 조각들을 들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저 악독한 인간들에게 따끔한 심판을 내려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제 사연을 묵묵히 듣고 서류를 살피던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모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아주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시 수령일을 누구로 지정하고 변경하든 그것 자체는 남편분의 고유 권한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제가 아무리 20년 동안 피땀 흘려 살림을 살고 남편을 내조했어도 남편이 제 목숨값을 상간녀에게 주겠다고 지정한 이상 제가 그걸 강제로 뺏어오거나 취소할 방법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당장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보험금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덧붙이더군요. 게다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나오는 금액은 사모님이 받으신 상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을 겁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피눈물이 나는데도 법전의 조항들은 그저 냉정하게 저를 밀어낼 뿐이더군요. 상담을 마치고 빌딩 숲을 걸어 나오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법의 한계가 주는 무력감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그 인간들이 제 목숨값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 심장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법마저도 남편의 편인 것만 같아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약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다 던져두고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귀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착하고 귀한 내 자식들이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 자신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넘겨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싶더군요. 그 순간 제 안의 나약함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까?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값을 상간녀에게 바치겠다고 서류를 고쳐 나온 순간 그는 우리 가족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제가 직접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 인간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독하고 강한 법이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슬픔을 완전히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차가운 전쟁터였습니다. 저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몇 번이고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싸움을 길게 끌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며칠 만에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기어들어왔을 때 저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제 제가 꺾였다고 생각하는지 금방 의기양양해지더군요. 그 인간이 안심하고 방심할 때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공카드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카드를 꽂자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차 안에서 나눈 추악한 대화들과 미럴 여행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 인간들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샤워로 들어간 짧은 틈을 타 포털 사이트 자동 로그인 기능을 통해 이메일과 클라우드를 뒤졌고 두 사람이 찍은 적나라한 사진들과 호텔 예약 내역까지 전부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에서 상간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맛집을 돌아다닌 결제 내역들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지워가며 철저하게 분류해 두었지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찢어서 상황이 정리된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 인간이 뻔뻔하게 발을 뻗고 자는 그 순간에도 저는 저들을 지옥으로 보낼 단단한 밧줄을 한 땀 한 땀 꼬아내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두 사람의 목을 조일 치명적인 덫이 그렇게 제 손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모이자 저는 망설임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블랙박스 녹음, 사진, 카드 내역을 첨부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요. 하지만 소송장을 단순히 집으로 보내는 걸론 제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저는 상간녀가 가장 감추고 싶어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가장 아픈 방식으로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일 오후 저는 상간녀의 직장 근처 카페로 그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여자는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만 해도 남편의 전화를 받고 기고만장해서 나왔더군요.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냐며 뻔뻔하게 고개를 지켜드는 그 여자 앞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노란색 법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며 봉투를 열어본 상간녀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봉투 안에는 소송장과 함께 두 사람이 호텔에 드나들던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주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 여자가 들으라는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땐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겠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떨까? 내가 다니는 이 번듯한 직장 동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니? 여자는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손을 벌벌 떨며 서류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가슴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대가를 저 여자의 평온한 일상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소송장이 날아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 남편의 등 뒤로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예상했던 대로 늘 당당하던 상간녀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내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서 소송장을 던지고 갔다고! 나 회사에서 잘리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상간녀를 달래기 바빴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소송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상간녀는 남편을 원망하며 매일같이 징징거렸고 남편 역시 밖에서는 상간녀에게 들볶이고 집에서는 제 차가운 눈치를 보느라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불타오르던 그들의 대단한 사랑도 법이라는 현실의 칼날 앞에서는 결국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더군요. 너만 힘들고 무서워? 나도 지금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있어.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어느 날 밤 주차장 차 안에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악하게 싸우는 두 사람의 음성이 제가 심어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값까지 바치겠다던 인간들이 막상 덫에 걸리자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더군요. 그 한심한 대화들을 귀로 확인하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보며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퍼준 그 수많은 돈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수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과 재산 흐름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외제차 리스료, 심지어 매달 꽂아주던 생활비까지. 그 막대한 자금들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제가 아이들을 위해 가입해두었던 예금 적금을 제 동의도 없이 해지하고 빼돌린 돈이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자산인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 상간녀의 아파트 보증금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의 자산을 조용히 가로챈 명백한 불법 자금 유용이자 횡령이었습니다. 나와 아이들의 피땀을 쥐어짜서 그 여자 배를 불리고 있었구나. 컴퓨터 모니터에 찍힌 불법 거래 내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몇 천만 원만 청구할 줄 알고 뒤로 재산을 더 숨길 궁리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미 제 손에는 그 인간의 경제적 목숨줄을 끊어놓을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던 셈이지요. 저는 그 불법 유용 내역들을 엑셀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지옥의 문턱에 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제 눈을 속이려 드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당신들이 탐냈던 그 보험금보다 훨씬 더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상간녀에게 겨우 위자료 소송이나 걸고 찔러보는 줄 알았나 봅니다. 뒤로는 상간녀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남은 재산을 처분하려고 은밀하게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니더군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돈을 감추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남편의 스마트폰에 심어둔 알림이 그 인간의 움직임을 제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움직이는 바로 그 길목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 몰래 대주었던 아파트 보증금 반환 채권, 그리고 남편이 빼돌리려던 재산들을 전부 기습 가압류를 신청해 둔 것이지요. 법원의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와 여전히 당당한 척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아무리 진흙탕 싸움을 걸어봐야 나한테서 떨어지는 돈은 얼마 안 될 줄 알아. 꿈 깨라고. 비웃음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 역시 소리내어 웃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남편의 직장과 은행, 그리고 상간녀의 아파트 집주인에게 송달되기까지 딱 하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의 덫에 발이 묶인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가련하다 못해 가소롭기까지 하더군요. 모든 법적 덫을 놓아두고도 제 마음 한구석은 참 알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준 마지막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알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까요? 저는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하기 직전인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앞에 이혼 합의서와 함께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밀어 내밀었지요. 당신이 상간녀에게 돌려놓은 보증금, 그리고 우리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보험 수령인도 다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바꿔요. 그러면 소송 없이 조용히 이혼해 줄게요. 그게 제가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동정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서류를 흘낏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툭 밀쳐내더군요. 당신이 아주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나 본데 내가 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해라 마라 소리를 들어야 하지? 법대로 해봐. 어디 나도 변호사 알아보고 있으니까 가소로운 협박 좀 그만하라고. 남편은 끝까지 상간녀와 자신의 돈을 지키겠다며 제가 내민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제 발로 타버렸습니다. 저를 향해 찔찔 짜면서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유세를 부리냐며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인간의 거만하고 멍청한 비웃음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아주 깨끗하게 타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제 쪽에서 베풀 자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들이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가운 침묵으로 진정한 전쟁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제 핸드폰으로 변호사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들이 남편의 회사와 은행, 그리고 상간녀의 아파트 집주인에게까지 일제히 송달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직후부터 제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조금 전까지 제 기회를 비웃었던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인사과와 주거래은행에서 동시에 통보를 받았는지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함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로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오게 만들면 어떡해? 나더러 회사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언제나 당당하고 거만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쥐새끼처럼 비명을 지르더군요. 뒤이어 상간녀에게도 절박한 연락들이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이 가압류되어 만기가 되어도 돈을 한 푼도 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해드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굳건해 보이던 두 사람의 세상이 법원 종이 몇 장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말을 차갑게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 돈을 빼돌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경제적 감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탐냈던 그 보험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처참한 현실이 그들의 숨통을 쥐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이라는 무겁고 엄숙한 공기 속에 들어서니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원고석에 앉아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 피고석에 나란히 앉은 남편과 상간녀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던 인간들이 막상 법관 앞에 서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특히 상간녀는 자신의 직장과 주변에 소문이 날까 두려운지 연신 마스크를 고쳤으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들을 보니 가슴속에서 서늘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아주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두 사람은 그저 직장 동료로서 가끔 만나 고민을 나눈 사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역시 단순한 착오와 개인적 사정이었을 뿐입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남편의 입을 바라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아직 자신들이 마주할 파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더군요. 피고 측은 여전히 관계를 부인하십니까? 판사의 냉정한 질문에 남편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뻔뻔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측 변호사가 준비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측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마자 법정 정면에 있는 대형 모니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전국 각지의 호텔을 드나들었던 선명한 사진들과 차 안에서 나눈 적나라한 음성 녹취록이 텍스트로 보란듯이 띄어지더군요. 그저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남편이 제 명의의 예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간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외제차 리스료를 대준 불법 자금 유용 내역을 조목조목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치의 통장거래 내역서가 증거자료로 판사석에 전달되더군요. 단순한 분류는 넘어 가족의 생계를 짓밟고 공동의 자산을 횡령한 취약한 범죄 행위가 법정 마루 위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아이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하여 자신들의 사치와 유흥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책 사유를 넘어섭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판사의 미간이 무겁게 찌푸려졌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판사는 피고석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더군요. 남편은 이제 변명할 기운도 없는지 머리를 감싸지고 책상에 엎어지다시피 했고,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외치던 거짓말의 성벽이 제가 밤을 새우며 모은 증거의 무게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들이 법정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변호인마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마자 법정 밖 복도에서는 참혹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그 대단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아파트 보증금이니 뭐니 다 요구하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남편이 먼저 상간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회사에서 직위해지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재산이 다 묶이게 생기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 역시 지지 않고 남편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오빠가 먼저 나 없으면 죽는다고 매달렸잖아. 가정에 있는 인간이 나를 꼬셔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나 뒤집어 씌워? 내 인생 보상해내! 법원복도 한복판에서 서로 악을 쓰며 밑바닥을 드러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추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수근거리며 그들을 구경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를 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한 척하더니 막상 파멸의 덫에 걸리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진흙탕 싸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비웃어주며 그들 곁을 지나쳐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짓밟은 그 인간들에게 가장 가혹하고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는 법원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형벌은 돈이 아니었지요. 불륜 사실과 자금 유용 내용이 담긴 소송 서류들이 회사에 고스란히 증명되면서 여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쫓겨나듯 퇴사했습니다. 인과응보이자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무당으로 유용한 가족 공동자산과 횡령 금액을 전액 인정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우리 가족의 집은커녕 상간녀에게 대주었던 보증금까지 고스란히 빼앗긴 채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며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제 목숨값을 타냈던 그 문제의 보험.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남편이 몰래 바꿨던 보험 계약은 해지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부었던 해지 환급금마저 모두 저와 아이들의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강제 압류되었습니다.
자기 죽으면 상간녀에게 수억을 지어주겠다던 그 추악한 도박은 결국 제 손으로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 걸어 나오는데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시커먼 덩어리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 악독한 인간들의 목에 파멸의 밧줄을 완전히 걸어 잠근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추악한 밑바닥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법원에 걸어 나오던 날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목숨값을 담보로 비겁한 행복을 꿨던 이기적인 인간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저는 마침내 온전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독한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집에는 여전히 저를 믿고 지탱해준 소중한 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서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어느새 훌쩍 자라 제 눈물을 닦아주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저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냈던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세 식구는 정들었던 곳을 떠나 햇살이 따스하게 잘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커다란 그늘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우리 세 식구의 울타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제 꿈을 향해 씩씩하게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아들 녀석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저 역시 누군가의 아내나 피해자가 아닌 온전한 제 이름 석자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독해졌던 엄마는 이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인상의 가장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났고 이제 우리 앞에는 오직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할 테니까요.